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가 적이며 제거되고 침묵되어야 하며 파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서사는 대중문화와 소셜미디어, 자아를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자기계발 연설을 통해 힘을 얻어왔다. 그러나 만약 이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 진짜 문제는 자아 그 자체가 아니라 외모를 진정성보다 더 중시하는 세상에서 거부와 수치심,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절박한 욕구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자아라면 어떨까? 심층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자아는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자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의식적 구조이며 우리가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아 없이는 의식도 없다. 문제는 자아가 자기의 대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멈추고 통제와 이미지, 외부의 인정에 집착하며 성격을 철권으로 지배하는 폭군으로 변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연기한다. 타인을 만족시키고 소속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캐릭터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연기는 만성적인 정서적 피로, 공허감, 정체성의 위기, 자기 파괴, 자기 본질로부터의 깊은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융은 이 현상을 자아 팽창이라 불렀는데 이는 의식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면들과 병리적으로 동일시하여 더 진정한 존재의 부분들과의 접촉을 잃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쁜 것은 이 팽창된 자아가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콤플렉스를 통해 작동하는데 콤플렉스란 감정이 가득 실린 무의식적 심리 구조로서 특정 상황에서 성격을 장악한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비판 앞에서는 분노에 찬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폭군으로 변하는 이유다. 이는 자아 콤플렉스가 통제권을 잡아 지각을 왜곡하고 반응을 조작하며 관계와 기회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융이 제안한 것은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었다. 그는 자아가 정신의 조직 중심이자 진정성과 내적 완전성의 깊은 근원인 자기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재연결은 빠르거나 피상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관찰과 대면, 재통합의 심리적 여정이다. 그리고 자아가 주인이 아니라 봉사자로서 제자리를 되찾을 때에야 비로소 개인은 융이 말한 진정한 권위, 즉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내적 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영상은 이 과정에 대한 심층 탐구이다.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 자기의 현상학에 대한 연구와 같은 가장 밀도 높고 변혁적인 분석들에서 끌어온 융의 자아 이론에 대한 연구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왜 당신의 자아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애나 거짓 겸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의식의 중심적 역할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자아와 팽창된 자아를 혼동하는 것은 현대시대의 가장 큰 심리적 비극 중 하나다. 자존감이 허영과 혼동되고 진정성이 자기과시로 오해되는 세상에서 균형 잡힌 의식적 정체성과 팽창된 자아의 경계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카를 융은 자아가 종종 악당으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필수적이면서도 취약한 심리 구조임을 가장 먼저 깨달은 인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구조가 두려움과 거부, 강박적인 인정 욕구에 의해 형성될 때 그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갑옷으로 변한다. 건강한 자아는 무엇보다 기능적이다. 그것은 의식을 조직하는 중심으로서 개인이 세상을 탐색하고 결정을 내리며 경계를 설정하고 일관된 정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융은 자아를 제거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교육하자고 제안했다. 건강한 자아는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고 보호를 위해 스스로를 부풀릴 필요도 없으며 존재하기 위해 표식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임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에 특히 자기와 같은 정신의 다른 차원들과 대화할 수 있다. 반면 팽창된 자아는 자신의 희화화된 모습이다. 그것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진정한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환경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적 구성물이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면 처벌받고 거부당하고 굴욕을 당하거나 버려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운 자아다. 그래서 그것은 적응한다. 캐릭터를 만들고 역할을 맡고
보호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옥이 되는 사회적 가면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면들이 사회로부터 박수를 받을수록 그것들을 벗기는 더 어려워진다. 팽창된 자아는 인정에 중독된다. 그것은 외부의 시선에 의존해 존재한다. 그 존재는 성공적이고 존경받으며 지적이고 영적이며 흠잡을 데 없는 이상화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중심을 둔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는 불안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적 세계로부터의 점점 더 깊어지는 단절이 숨어 있다. 융은 이 상태를 일종의 빙의로 묘사했다. 자아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든다. 그것은 이성, 지위, 조작으로 관리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이 피상적 심리학의 치명적인 오류다. 문제를 자아의 크기에서 찾는 것인데 실제 문제는 그것과의 맹목적인 동일시에 있다. 팽창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자신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며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있다. 그리고 어떤 비판이든, 어떤 거부든, 어떤 실패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존재론적 붕괴로 느껴진다. 팽창된 자아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하며 완벽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반면 건강한 자아는 모호함을 견디고 파괴되지 않고 한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신을 웃을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정체성이 이상에 붙들려 있지 않고 더 깊고 안정적인 무언가, 즉 자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아와 팽창된 자아의 구분은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자기인식의 모든 과정에 필수적이다. 팽창된 자아가 환상적인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사는 반면, 건강한 자아는 진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지위를 잃게 하더라도, 한때 자신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팽창된 자아가 성격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당신의 반응과 관계, 가장 내밀한 결정들까지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아적 빙의라는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 부분에서 논의할 주제다.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자신의 자아에 의해 빙의될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다. 결국 세상의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 나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융에게 이 질문은 바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 자아는 인간의 정신장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도록 고안되었으며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의식의 인터페이스였다. 그러나 이 자아가 사회적 역할, 환경의 욕망, 인정에 대한 추구와 완전히 동일시될 때 그것은 중재자가 되기를 멈추고 독재자로 변한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자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아가 당신을 가진다. 이것이 융이 말한 자아 빙의로,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너무 깊이 흡수되어 연기가 끝나는 지점과 존재가 시작되는 지점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일에 성공할수록 자신의 감옥을 인식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커리어, 소셜미디어, 관계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편한 침묵이 지배하고 본질적인 어떤 것과의 단절감이 자리한다. 자아의 소유 상태는 완벽한 감옥이다.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으며 집행자도 없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바로 그 이미지다. 그리고 이 감옥은 외부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시하는 당신 자신에 의해 유지된다. 당신은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배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 이미지가 되는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많은 부분들을 버려야 했다는 점이다. 당신의 취약성, 진정한 욕망, 자발적인 창의성, 불완전한 인간성, 소유된 자아는 끊임없는 경계를 먹이로 삼으며 당신이 항상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서사를 전달하고 있는지 의식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막대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그 결과는 만성적인 피로다. 신체적, 감정적, 실존적인 피로.
이는 하룻밤의 잠으로 해결될 수 있는 피로가 아니라 정신의 생명 중심과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피로다. 융이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썼듯이 자아의 팽창은 언제나 무의식과의 접촉 상실을 동반한다. 자아는 마치 전체인 것처럼 확장되고 그와 함께 자기 셀프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 단절이 진정한 위험인데 자기와 분리된 자아는 내부 나침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동 조종 상태로 작동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강박적으로 반응한다. 비판은 개인적 공격이 되고 실패는 비극이 되며 다른 의견은 모욕이 된다. 소유된 자아는 항상 전쟁 상태에 있다.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이상적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이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바로 그 자아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정된 역할,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영적인 사람, 강한 사람에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그 서사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도 더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균열조차 실존적 위협으로 경험된다. 공격받는 것은 자기 셀프가 아니다. 가면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에 고통은 실제가 된다. 이 소유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진정해지고 싶다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이 소유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융의 가장 정교한 공언 중 하나가 등장한다. 자아 콤플렉스 이론이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비판받고 거부당하고 노출되거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통제권을 장악한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완전한 하위 인격들을 형성하여 자각을 가지고 행동할 자유를 방해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어둡고 매혹적인 영역, 자아 콤플렉스에 대해 깊이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신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비판에도 마치 자신의 전체 정체성이 의심받는 것처럼 과도하게 반응한 적이 있는가?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이 사라지고 더 불안하고 공격적이거나 복종적인 또 다른 당신이 행동을 장악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순간에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왜 그랬지? 진실은 당신을 덮친 그것에는 이름이 있으며 융은 그것을 자아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콤플렉스는 통합되지 않은 감정적 경험으로 형성된 자율적인 하위 인격들이다. 그것들은 무의식적이지만 에너지와 목적, 그리고 나름의 정체성까지 지닌 정신의 일부다. 그것들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방아쇠가 작동할 때 당신을 장악하는 심리적 실체들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니게 되며 고통, 수치심, 두려움, 혹은 자기 보호의 필요로 만들어진 한 인물이 된다. 칼 융은 우리가 콤플렉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가 우리를 가진다고 말한 선구자였다. 이 겉보기에는 난해한 진술은 깊은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은 평생 자신을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신 속 분리된 파편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팽창했거나 구조가 취약한 자아는 이러한 콤플렉스들이 저항 없이 작동하기에 완벽한 토양이 된다. 예를 들어 비판을 받으면 과도한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건강한 자아의 반응이 아니라 활성화된 열등감 콤플렉스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오래된 상처, 비판받는 것이 곧 거부당하고 굴욕당하며 배제되는 것이라고 배운 경험일 것이다. 이 콤플렉스는 숨겨진 소프트웨어처럼 작동하여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며 강렬한 반응을 명령한다. 그리고 최악의 점은 억압될수록 그것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또 다른 흔한 예는 업무에서는 매우 유능하지만 승진 직전에 스스로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콤플렉스는 자신이 가치 없다는 무의식적 믿음이나 드러나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패턴들은 종종 이해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하고 종종 외상적인 경험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자아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합하는 대신 억압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 결과
콤플렉스는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콤플렉스들은 고립된 기능 장애가 아니라 평행한 정체성으로 작동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든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에는 친절하고 균형 잡힌 사람일 수 있지만 감정적 위협 앞에서는 차갑고 반응적이거나 복종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정신적 분열이다. 이는 자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것은 추방되었지만 여전히 표현을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들에 의해 납치당했다. 융액의 핵심은 이러한 콤플렉스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빛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그것들의 발현을 관찰하고 방아쇠를 인식하며 특정 순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내적 목소리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만 이 부분들을 재통합하고 무의식적 힘 앞에서 자아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는 자아와 무의식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콤플렉스를 정신 속의 작은 악마에 비유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통제권을 장악하여 우리의 의식적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 악마들은 퇴마될 필요가 없다.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형이 시작된다. 그러나 콤플렉스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음 단계는 그것들이 발현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당신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것을 탐구할 것이다. 어떻게 자동 반응을 멈추고 자아가 다시 소유되기 직전에 현존과 명료함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는지, 이것이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첫 번째 실제적인 단계다. 자기 파괴는 성격 결함이 아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듯이 게으름이나 규율 부족, 낮은 자존감도 아니다. 사실 자기 파괴는 통제를 유지하려는 자아가 개발한 정교한 정신적 전략이다. 그 통제가 당신의 행복, 성장, 진정한 잠재력을 희생시키더라도 말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아의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의식의 통합성을 보호하는 것. 자아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은 위험을 예측하고 거부를 피하며 기대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기능, 장애적인 가족, 억압적인 학교 시스템, 진정성을 처벌하는 사회와 같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이 자아는 경직되고 방어적이며 편집증적으로 변한다. 그것은 취약성을 위협으로, 변화를 위험으로, 성장을 위험 요소로 혼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당신이 자유로워지려 할 때조차 방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자아다. 당신은 사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갑자기 미루기 시작한다.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 다쳐버린다. 성장의 기회를 받으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자아가 익숙한 영역에 당신을 묶어두려는 시도다. 새로움, 미지의 것, 진정성은 수년간 구축해온 이미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자아 콤플렉스가 작동한다. 어떤 상황이 오래된 상처를 활성화하면 자아는 의식이 그것을 성숙하게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콤플렉스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가 차례로 통제권을 잡고 자기 파괴를 이끈다. 그러나 가장 교묘한 부분은 이것이 논리의 탈을 쓰고 일어난다는 점이다. 당신은 포기하고 물러나고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 패턴에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아는 자기 셀프와 분리될 때 더 이상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투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자아는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징적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모든 단계는 자동으로 위협으로 인식되고 굳어지기도 전에 방해를 받는다. 이 작동 방식을 보라. 만약 당신이 평생 타인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다면 당신의 자아는 착하고 도움이 되며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 위에 구축되어 있다. 경계를 설정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려는 어떤 시도도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당신은 물러서고 양보하고
자신을 지워버린 뒤 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는지 자책한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은 가면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콤플렉스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잘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성인이 되어 실제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 콤플렉스는 여전히 뒤에서 작동한다. 주목받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아는 경보 상태에 들어간다. 실패하면 어쩌지? 그들이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어쩌지? 해답은 자기 파괴다. 당신은 미루고 주의를 흩뜨리고 병에 걸리기까지 하며 오래된 무의식적 믿음이 확인될 위험을 피한다. 다시 한번 콤플렉스가 이기고 자기 셀프는 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대가는 무엇인가? 반쯤만 사라진 삶, 발전하지 않는 관계, 결실을 맺지 못한 잠재력,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피로, 불안, 혹은 냉소로 위장한 만성적인 좌절감이다. 당신은 이것이 그냥 나라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보호를 감금과 혼동하는 잘못 정렬된 자아에 지배된 당신일 뿐이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자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며,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명확히 관찰하고 자아와 자기 셀프 사이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자아가 내부의 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전체성의 의식적인 동맹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 자기 파괴는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미묘한 지각을 어떻게 발전시켜 그 순간에 자신이 무의식적 패턴에 의해 납치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런 자동적인 충동 앞에서도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아 숙련의 세 단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는 피상적인 자기개발을 훨씬 넘어서는 과정이며 용기, 현존, 성숙함을 요구한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의 인질로 살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나의 전자책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Beyond the Shadow는 융의 핵심 개념을 해체해 설명하고 Dialogues with the Unconscious는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30일 경로를 제공한다. 두 책 모두 고정 댓글에 링크되어 있다. 칼 융이 제안한 의미에서 자아를 숙련한다는 것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충동을 억압하거나 거짓된 영적 순수성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융은 자아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팽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자아는 교육되고 정제되며 무엇보다도 정신의 깊은 중심인 자기 셀프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자아가 자기 셀프를 섬길 때 폭군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외부 세계와 내적 현실 사이의 의식적인 중재자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심리적 성숙의 과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이전에 거부되거나 무의식적이거나 억압되었던 부분들을 포함해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신이 된다. 이 여정 안에서 자아의 숙련은 세 가지 근본적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아에 사로잡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기 각성이다. 개인이 자신의 태도, 감정 반응, 결정 중 많은 부분이 자유로운 의식이 아니라 자동적인 패턴, 콤플렉스, 사회적 가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두려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 단계는 매우 불편한데,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어쩌면 한 번도 통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거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했던 순간들을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보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들이 떠오른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트라우마인가? 나는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아적인 콤플렉스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 질문은 자아적 환상의 붕괴를 촉발한다. 자아는 자신이 정신의 주권자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이 부재한 틈을 타 왕좌를 찬탈한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작동 중인 콤플렉스를 인식한 뒤 다음 단계는 그것들과 하나가 되지 않고 내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실패자다라고 단언하는 대신 그것이 종종 유전되거나 조건화된, 심지어 사실도 아닌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본다. 이 단계는 깊이 변형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당신은 융이 초월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즉, 자아와 무의식이라는 두 대립을 의식 속에 함께 유지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분노, 고통,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느끼고, 그로부터 배운다. 여기서 자아는 더 이상 정신의 중심이 아니라 대변자이자 표현자, 현실 속에서의 대표로 재배치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아를 자기 셀프와 통합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는 자기 셀프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이는 복종이 아니라 협력의 행위다. 자아는 당신 안에 더 크고, 더 깊고, 더 지혜로운 무언가가 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내적 진실의 대사로서 세상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 행동은 더 이상 두려움, 결핍, 강박에서 비롯되지 않고 당신의 전체성에서 나오는 진정한 표현이 된다. 융은 이 상태를 진정한 권위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이미지, 지위, 통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할 필요가 없는 힘이다. 그것은 자아와 자기 셀프의 정멸에서 발산되는 조용한 힘이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완벽하거나 깨달았거나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지만 이제 생존 메커니즘이 아니라 내부의 나침반에 의해 인도된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다. 그것은 순환적이며 깊고 종종 고통스럽다. 그것은 경계심,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돈으로 살 수도, 가르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자유다. 그것은 자아의 환상과의 일상적인 싸움 속에서 획득된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가 우리를 다음 단계, 즉 진정한 권위의 탄생으로 이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상태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현대 세계에서 그것이 그렇게 드문지를 이해하려면 통합된 자아가 성과, 허영, 외부 승인 문화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다룰 주제다. 우리는 권위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권위는 거의 없다. 오늘날 권위는 영향력, 팔로워 수, 명성, 재정적 성공, 설득력과 혼동된다. 그러나 융이 말한 진정한 권위는 성과, 통제, 박수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선언되거나 방어되거나 강요될 필요가 없는 존재의 한 형태다. 그것은 권위이다.